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미 연준 차기 의장 후보로 지명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통화 긴축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증시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증시로 몰리는 자금을 보면 코스닥을 추종하는 코스닥 150 ETF가 급증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2배로 베팅하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자금도 밀물처럼 들어오는데요. 정부가 연기금을 동원해 코스닥을 띄우겠다고 하자 개미들이 호응하는 건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이상은 IM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코스닥 활성화 방안에 이어서 지금 연기금을 동원한 코스닥 띄우기 상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오늘 시장이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로 지명된 케빈 워시 쇼크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지 이상원 연구원이 우리 시장 정말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코스피도 사이드카가 네. 해서 한 5% 이상 빠졌다가 지금 한 마이너스 3% 하고 코스피도 코스닥도 한 5% 빠졌다가 한 2.7% 빠지고 있는데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여태까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많이 컸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험자산 중에서도 은과 금이 또 위험자산 역할을 하면서 많이 올랐는데 금요일 날 우리나라 저녁 때죠. 저녁 8시 정도에 케빈 워시 FOMC 의장이 발표되면서 시장의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색깔이 바뀌다. 어떻게 바뀌나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색깔이 바뀌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언론이라든지 인터뷰를 보게 되면은 그 연준에 대한 자산에 대해서 대체제표에 대해서 요거를 조금 축소시킬 수 있다. 자산을 축소시킨다. 그러니까 QT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단기를 금리는 인하하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인플레이션 요인이 미 재무부가 채권을 많이 발행해서 했기 때문에 연준이 그걸 또 사주면서 인플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QT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으로 달러가 갑자기 강세가 되고 여태까지 위험자산 역할을 했던 은이니 금이니가 빠지면서 이제 시장의 흐름이 많이 바뀌어졌고 그 와중에 비트코인이 위험자산 중에 최고 위험자산이죠. 그래서 지금 75,000원 달러까지도 빠지면서 원래 8천만 달러 이상이었는데 8만 달러 이상이었는데 이제 75,000원 달러까지 깨지면서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또 일어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은 한 달에 1월 달 한 달 만에 한 1% 정도 올랐어요. 3대 지수가. 얼마 안 오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코스피, 코스닥 다 해서 20% 이상 올랐습니다. 폭등했습니다. 폭등했습니다. 근데 글로벌 국가에서 그렇게 오른 거가 없고 일본이 조금 올랐는데 한 3% 정도까지 안 올랐거든요. 대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워낙 많이 또 올랐고 그런 유동성 장세 특히 개인 자금으로 많이 올렸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급하면서 일본은 한 0.5%까지 안 빠지지만은 우리나라는 아까 이제 5% 이상 빠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가 거의 20%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4,200에서 5,200까지는 다이렉트로 갔거든요. 코스피도. 그리고 최근에 또 코스닥도 발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정책 이슈 때문에 20%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반영할 건가.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하루 이틀로 그냥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안전자산의 선호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경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색깔이 바뀌었다.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는데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통화긴축을 선호하는 정말 매파적 인물인가? 약간 평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혹시 이준서 교수님은 어떻게 지금 외신들의 분석을 보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새로 지명된 분의 성향이 뭐 통화 긴축론자다, 뭐 통화 완화론자다 얘기가 있는데 저 기사를 보니까 정치 경제학자다, 뭐 이러한 평도 있더라고요. 정치 경제학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그래서 향후 추이는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단하기는 좀 이를 것 같고요.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시장은 늘 오를 때는 과잉 반응, 내릴 때도 과민 반응 경향이 있으니까 정말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과제 연기금 우리 코스닥 시장 활성화,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려라. 이런 유인책을 지금 여러 가지 내놓고 있는데 정부가 구상하는 코스닥의 연기금들의 코스닥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대책은 지금 어떤 게 나온 거예요? 세 가지 관점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2월 17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를 하면서 세 가지 정책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 정책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유동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어쨌든 코스닥에 대해서 연기금의 유동성 유인을 하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정책이고 두 번째 정책은 뭐냐면은 저희 코스닥에서는 이제 여태까지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었던 게 뭐냐면 네. 코스닥에서는 약간 이제 좋은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아니면은 매력적으로 뭐 배당도 많이 해주고 그런 회사보다는 좀 부실한 회사들이 많아서 부실해서? 그래서 이제 매력적인 시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퇴출 기준을 강화한다. 그렇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도 똑같은 정책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2017년도에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2,700 갔는데 예. 코스닥은 거의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때 2018년 1월 달에 또 금융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때 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는데 거기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제 유동성의 연기금 유도 예. 플러스 소득공제 확대. 그러니까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해서 소득공제 확대가 있었는데 네. 이 부분에서도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좀 늘려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왔고 예. 최근에는 이제 그거에 이제 덧붙여서 기획예산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연기금을 평가할 때 이제 5%라든지 여태 코스피 지수를 평가했는데 네. 5%로 혼합해서 코스닥 지수를 평가하겠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실행적으로 네. 실행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코스닥 활성화 방안에 이어서 연기금을 동원한다는데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연기금들의 코스닥 투자를 할 때 주식 평가 기준 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5% 섞으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벤치마크에 코스닥 지수를 넣는다는 것은 넣으면 어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기금의 이 코스닥 투자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요 논의를 하기 전에 조금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네. 이제 기금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67개 기금이 있는데요. 예. 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부가 이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특정한 자금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제 설치를 한 건데 예. 문제는 이제 67개 기금이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한 3분의 1씩이 돌아가면서 평가를 받는데 그래서 이제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이제 수익률을 시장을 상회했느냐 하회했느냐가 이제 기금 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기금을 평가할 때 이제 기금이 투자 자산군별로 뭐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 어떤 것을 추정해라라고 해서 이제 기준 수익률을 정해줍니다. 예. 그건 저희들이 BM이라고 하죠. BM 벤치마크라고 하는데 그동안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해서 기금들의 추정치 벤치마크는 그냥 코스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코스피로만. 예. 그런데 이제 그저께 발표한 이제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그 BM에서 코스피 100% 돼 있던 거를 코스피 95% 네. 그리고 코스닥 150, 코스닥 전체는 아니고요. 코스닥의 대표 지수인 코스닥 150. 코스닥 150을 5% 넣어라 해가지고 이제 합치면 이제 100%가 되게. 예. 그게 굉장히 숫자 자체는 크지 않지만 예. 함의는 굉장히 높다라고 어떻게, 할 왜요? 수가 있겠습니다. 그 동안은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는 거의 이 기금 쪽에서 거의 기금 쪽에서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성, 그러니까 수익성 추구 이전에 안정성을 추구를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통상 이 코스닥 같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수익도 높지만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기금들이 조금 투자를 조금 외면하는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었었는데 5%를 코스닥 지수를 넣었다는 얘기는 코스닥에다가도 이제 일정 부분을 투자를 하라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금들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를 좀 강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코스닥 지수를 5% 섞는 것만으로도 연기금의 투자 규모가 절대적으로 확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혹시 그 숫자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나요? 얼마나 늘어나는지? 5% 지수를 섞는 것 자체만으로? 그거는 조금
기금마다 틀리니까. 기금마다? 예, 네. 틀리니까 그거는 좀 추정하기가 예. 약간 몇 조 이상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연기금 아까 이제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67개 규지만 국민연금이 네. 어찌됐든 주식 투자 규모도 가장 크고 네. 그래서 그 연기금 중에서도 국민연금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이제 코스닥 지수의 유임 속도가 빨라지나 늘어지느냐 그렇게 판단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조금 상세히 예. 숫자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획예산처가 발표를 하면서 24년 기준으로 2024년. 2024년 기준으로 코스닥 연기금들의 코스닥 투자 규모가 5조 8천억이다. 5조 8천억. 예, 5조 8천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기금의 총 국내 주식 투자가 한 150조 정도 됐어요. 24년에. 대부분이 이제 국민연금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한 2배 올라갔다고 치면 지금 기금들이 기금들이 국내 주식에다 투자하는 게 한 300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러면 300조의 5%면 산술적으로 그냥 15조 러프하게 네. 해서 15조 정도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5조 8천억이 24년 개념인 거고 예. 요걸 현가화하면 아마도 한 8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고 친다면 한 6에서 7조 정도의 추가 코스닥 시장의 추가에 대한 자금 유입이 가능하다. 근데 이 전제는 뭐냐면 국민연금이 동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요 발표했었을 때는 그 벤치마크의 국민연금은 제외로 했었습니다. 국민연금을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은 이제 대규모 기금이라고 해서 예. 아주 큰 기금은 별도로 하고 대형 그다음에 중소형 기금에 대해서만 요 벤치마크를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에 해당이 안 되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가장 맏형격인 국민연금이 정부 정책에 호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국민연금도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친다면 대략적으로 한 6, 7조 정도 그리고 이제 시장의 신호 효과까지 감안을 한다면 네. 아마도 뭐 한 최대한 10조 정도의 추가 기금이 코스닥에 투자하는 여력이 금액이 여기가 10조 정도는 추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일부 언론에서 뭐 1,400조를 동원한다. 이거는 너무 과도한 얘기고요. 네. 1,400조 중에 주식, 채권, 대부분의 기금들은 채권이나 확정금리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예. 그리고 주식은 일부에 투자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일부에 이제 대충 추론을 해보면 한 10조 정도, 한 10조 내외의 추가적인 코스닥 시장의 자금 공급 여력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마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그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했더라고요. 예. 국내 주식과 채권은 늘리고 해외 주식은 줄이고 이렇게 되면 이것만으로도 이제 추가 투자할 수 있는 규모가 상당히 조정이 많이 될 텐데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예. 국민연금 자산 투자가 1,400조 정도 1,400조.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 국내 주식이 244조 네. 정도 되고 있는데 예. 이제 1월 26일 날 이제 국민연금위원회 회의가 열렸죠. 네. 원래는 2월 달부터 1차 회의가 열리는데 좀 빨리 열린 빨리 거죠? 열렸죠.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1,400조 중에 244조라는 금액은 17%입니다. 근데 올해 기준으로 14.4%로 네. 주식 비중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냐면 전술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를 할 수 있고 또 전략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를 하고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19%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범퍼를 늘리기 위해서 14.4% 기준점을 14.4%에서 14.9%로 0.5%를 네. 상승시켜서 그냥 산술적으로는 한 7조 정도 네. 여력이 있는데 그거는 좀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7조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아니라 예. 지금은 기준점이 있지만은 그 많이 올라서 평가 금액이 많이 올라서 17%까지 가기 때문에 실제 추가 여력은 많지 않겠다. 예, 그런 아니 얘기네요. 이걸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혹시나 19%까지 가게 되면은 범퍼 여력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예. 물론 이제 오늘 같지만 떨어지면은 살 여력이 생기겠지만은 계속 코스피 지수가 오른다 그러면은 그건 사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는 갈 수 있는 비중이 저절로 높아지니까. 예, 저절로 높아지는 부분에서 예. 신문에서도 좀 오해했는데 7조 여러 개 있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리밸런싱에 대해서 유예를 시켰습니다. 리밸런싱. 예, 그게 뭐냐면 19%를 터치하면은 일부 매도로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유예시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그런 그 수급적으로는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은 액티브적으로 국민연금이 코스피 지수라든지 코스닥 지수를 사는 건 아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 그 주식 부분에서는 한 25조 줄이는 효과가 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국내 주식 비중에서 네. 조금 0.5% 늘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도를 올려가지고 그 올라갈 여유를 좀 뒀다 그런 얘기군요. 예, 그렇죠. 자동적으로 그 한도를 맞추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팔게 하는 거는 좀 유예를 좀 해줬다. 예, 예. 리밸런싱을 예. 유예를 해줬다는데 그것만으로도 조금 국내 주식을 더 시가총액 국내 주식값이 계속 올라가면 비중이 저절로 올라갈 테니까 올라갔다고 막 무조건 팔지 마라 이제 그런 거네요. 그럼. 그렇죠. 이제 저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그 전략적 자산 배분에 따라서 이제 배분 각 자산군별로 배분 비중을 정하고요. 그다음에 전술적 자산 배분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조정을 할 수 있는 전술적 자산 배분은 네. 그 국민연금의 운영력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가 25년 말에 14.9%였습니다. 목표치가. 예. 그런데 26년에 14.4%로 0.5% 포인트를 줄이기로 했다가 어떻게 보면 다시 원상 복귀시킨 14.9%에서 0.5% 포인트를 다시 증액시킨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기계적으로 그 터치를 하게 되면 상방 하방을 이제 허용 범위를 주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2%포인트, 3%포인트 허용 범위를 주고 있지만 그 예. 허용 범위를 상단을 터치하게 되면 예. 기계적으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유예를 시켜줬다는 얘기는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좋은 시그널로 그 네.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지금 국내 주식을 조금 더 투자하라는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 기준이 바뀐 건데 보면서 동시에 이제 해외 주식 비중은 줄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동안에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투자를 계속 늘려왔고 늘리도록 유도를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워낙 덩치가 크니까 국내 시장에서 국민연금의 매수 매도에 따라서 시장이 너무 충격을 받을 테니까 그런 흐름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 거꾸로 가는 건데 괜찮습니까? 해외 주식 투자 비중. 근데 전 단기적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왜냐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2022년부터 적용을 해보면 네. 2022, 2023, 2024, 네. 2024년도 우리 코스피가 마이너스 13% 빠졌고요. 예. 그리고 미국은 나스닥이 40% 올랐습니다. 1년에만. 예. 그러니까 당연히 매력적인 시장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피가 올랐다고 약간 조정을 하지만은 예. 지금 단기적인 조정일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우리 코스피 지수가 코스피의 계속 조정이 단기적일 거다 이거죠? 아니. 그 국민연금의 조정이 물론 3년, 5년 하지만은 예. 또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지면은 또 다시 기금 이원을 열려서 네. 뭐 올해치는 모르겠지만은 네. 내년치라든지 내후년치에 대해서는 좀 조정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가장 큰 목적은 수익률을 해서 우리한테 노후 자금을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익률 그렇죠? 높이는 게 제1의 목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금이라고 해서 계속 국내에 마이너스 13% 나오는데 투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네. 그래서 해외 투자하는 거는 옳은 방향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지만 2030 몇 년까지 우리가 불입하는 그 보험료가 많기 때문에 네. 계속 절대 금액은 늘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거기에 비중이 축소가 된다고 해서 우리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절대 금액으로는. 절대 금액으로. 왜냐면 계속 2030년까지 계속 덩치가 늘어났다가 크니까. 2040 몇 년도 이상에서는 또 네. 주는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연금 계약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해외 쪽에 투자를 하는 거는 매력적인 시장에 가서 수익성을 얻는 거는 당연한 책무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 주식이 워낙 이제 좀 매력적이었고 네. 작년도에 최고의 수익률을 올랐기 때문에 예. 이런 조정이 있었고 앞으로는 뭐 내년 내후년도에는 또 많이 오르면은 계속 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해외 시장에 돌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조정, 기금 운용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이상원 의원님 보셨는데
수익률 1등이 목적인데 혹시 이게 뭐 국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어떤 조정을 하는가 그런 이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우리 노후를 안전하기 위해서 수익률 가장 높이 올릴 수 있는 원칙은 기금운용의 이제 독립성이잖아요. 우리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조금 훼손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이제 비판적인 시각도 있던데 이준석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굉장히 조심스러운 주제인데요. 네. 예. 물론 이제 글로벌 기금의 연금에 비해서는 조금 정부의 뭐 입김이 조금 작용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기금운용위원회가 이제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정부 분들이 이제 당연직으로 한 6-7분이 들어가 계시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각 뭐 지역 대표도 있고 그다음에 노조 대표도 있고 사측 대표도 있고 이해관계자 대표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글로벌 연금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뭐 기본 정책만 제시를 하고 정부에서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뭐 굉장히 그 의사 결정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약간 뭐 독립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독립성보다는 이제 전문성에서 더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전문성. 있겠습니다. 물론 네. 기금운용위 아래 수책이, 뭐 송보위 그리고 이제 투정이 이제 하보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전문가는 지금 기금운용위원회 딱 2인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요? 예, 두 사람밖에 없고 대부분들은 다 뭐 대표 뭐 이렇게 뭐 노조 대표, 뭐 사측 대표, 그다음에 지역 대표, 그다음에 정부 당연직으로 돼 있어서요. 네. 그래서 이제 독립성과 전문성 측면에 조금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제 상황이 저희가 이제 굉장히 자산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네. 빨리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 이후 한 뭐 33년이 됐나 35년 뭐 40년 뭐 계속 얘기는 좀 달라지고 있지만 자산 축소가 급속하게 또 예정이 되어 있어서 예. 어느 정도의 약간의 정부의 개입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예. 덧붙여서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 결국에는 왜 해외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는 거는 결국에 이제 포트폴리오 다양화 차원입니다. 그래서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위험 대비 이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 근데 이제 그 배분을 할 때 기본 자료는 백데이터 과거 자료를 놓고 보다 보니까 예.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저희들이 자산 배분할 때 조금 이론적 얘기지만 방법론을 우리가 MBO라는 방법론을 씁니다. 그래서 MBO? 네, 네. Mean Variance Optimiz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수익은 제일 높고 네. 그러니까 위험은 제일 낮은 위험 대비 수익을 생각해서 최적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했을 때 각 자산군별로 몇 %를 배분하는 게 좋으냐라는 건데 이제 그걸 과거 데이터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해외 주식과 대체 딱 2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빵이 나와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빵이 나옵니다. 0이 나옵니다. 투자하면 안 될 정도로. 안 되는 걸로. 그럼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해서 코너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책적 목적이라는 이름으로 네. 이제 좀 강제 배분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향후에 국내 주식이 올라가면 네. 당연히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요거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해외와 국내를 5대5 5대5. 그다음에 국내와 해외 내에서 주식과 채권을 또 5대5. 네. 그래서 25%씩 다 그 25%씩 이분하게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당장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연금을 지급할 시기 즈음에서의 우리나라 시장이 국내 시장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네. 어느 정도의 유동성 공급, 어느 정도의 투자는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뭐 그 덧붙여서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아베 정부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식을 유동성에서 밸류업 정책으로 해서 주식을 좀 올려서 네. 좀 여러 가지 가계 소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예. 우리나라에서는 ETF를 못 사는데 그 일본 공적 국민연금에서는 ETF도 사고 ETF도 살 수 그리고 있고. 채권도 많이 사는 예.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여태까지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책적 판단을 좀 하긴 하지만 결국은 수익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면에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조금 독립성이 더 높아질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우리 경우에 말 들어보니까 이번에 정부 관계자도 운영위원회 한 명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쨌든 보건복지부 밑에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약간 이제 사회적인 참여 이해관계자도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수익성을 얻기 위한 것보다는 이제 다 같이 참여한다는 그런 의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이제 국민연금도 약간 보건복지부에서 독립해서 네. 좀 있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자산 배분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보다 강화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균형 맞추기가 좀 쉽지 않겠습니다. 정책적 판단도 필요하고 독립성도 더 높이고 전문성도 높이고 하긴 뭐 수익률 1%포인트만 올라가면 우리 기금 고갈이 몇 년 늦어지니까 수익률 높이는데 우선 최선의 주안점을 두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연기금을 동원한 지금 코스닥 띄우기라는 저희 제목을 드렸는데 이 코스닥 3천 민주당에서 희망을 쏘아올린 겁니다. 이제 코스피 5천이 딱 달성하니까 이제 내건 게 코스닥 3천인데요. 코스닥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실한 기업들도 많은데 또 변동성도 큰데 연기금을 동원한 뭔가 코스닥 지수 띄우기의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뭐 아주 없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요. 네. 이제 그거를 최소화 시켜야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연기금 동원해서 코스닥 띄우는 거에 맥시멈 뭐 저희들이 최대치로 잡는 게 한 10조 정도 거고요. 정도? 그렇다면 코스닥 지금 시가총액이 한 600조 정도 되니까 예. 불과 한 1에서 2%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뭐 그렇게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고요.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제 코스피 150 위주로 투자를 하다 보면 네. 코스피 150은 그나마 대형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150? 예, 네. 그래서 뭐 되게 코스닥 중에서 좀 우량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지금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그 상장제도 코스닥 시장의 상장제도도 전반적으로 좀 다 예. 손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다사 구조다 그래서 조금 진입도 조금 허들을 낮추고 그다음 퇴출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그렇게 큰 우려는 뭐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모험자본이나 국민성장 펀드 투자 같은 걸 해서 네. 혁신기업 발굴하고 이러면 이제 코스닥에 대한 시장의 뭐 구조 개편도 조금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두 분 다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코스닥에는 아직 부실 기업이 많다. 코스닥 상장사가 코스피보다 한 2배 정도는 많죠. 그렇죠. 한 1,300개, 1,400개 정도 되고. 그러면 그중에 부실 기업이 많아서 이 속아내는 걸 좀 빨리 하면 좋겠다고 정부가 기준을 조금 올리는 것 같은데 이 현실적으로 좀 실현 가능성 그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깨끗하게 좀 정리가 될 수 있나요? 뭐 그런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코스닥 3천이라는 이제 그런 정치적 구호보다는 왜냐하면 그 보통 주가는 실적 곱하기 밸류에이션으로 돼 있는데 예. 코스닥 시가총액 중에서 바이오 종목이 7종목입니다. 그러니까 10위 중에. 12에서 예, 그러면 그 기업들은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바이오, 제약바이오. 예, 바이오는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냥 성장성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밸류에이션의 자본시장의 논리를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밑거름을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계속 얘기하면 되는데 그 3천이라는 그런 자본시장 논리를 갖다 하는데 실적은 안 나오는데 밸류에이션만 올려갖고 3천을 가겠다? 그거 아니 코스피는 실적이 나오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수익이 시가총액 10종목 중에 7종목의 실적이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결론적으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성장을 도우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겠다라는 그런 거를 구호로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코스닥 3천? 네. 그냥 코스피 5천 갔으니까 3천 맞춰야 되지 않느냐. 뭐 약간 그런 느낌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정책적인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20% 올랐는데 예. 1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 말일까지 ETF로 개인 자금으로 7조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아, ETF로. 네, 기간은 하나도 안 사고. 이 기관 자금이라는 게 개인의 ETF 자금이 많은 거죠. 왜냐면 이제 LP로 하기 때문에 예. 그걸 사줘야지 개인이 매수했을 때 그걸 살 수 있기 때문에 묶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간으로 뭐 1조, 2조 잡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산 거죠. 금융 투자가 매수로 잡혀 있지만 최근에 그렇게 엄청난 많이 자금이 들어왔으면 이렇게 오늘처럼 코스닥이 이렇게 급락을 하면 상당히 충격을 받겠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정책적 기대감 때문에 예. 불과 일주일 만에 개인 자금 7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을 올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보다는 이제 성장에 대한 뭐 그런 이제 밑거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은 없이 네. 단순히 그냥 구호만 외치고 그냥 연기금을 동원하는 거 뭐 그런 것끼리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네, 구호만으로 또 개미들이 너무 뒤쫓아가면서 고점을 무리하지 않고 쫓아갈 경우에 부작용이 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교수님께 짧게 이 퇴직연금도 국민연금처럼 기금화를 하자. 그러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개인들의 퇴직연금이 워낙 수익률이 낮다. 이렇게 하자는 건데 이게 반론도 조금 있던데 혹시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점은 규모의 경제라든가 네. 뭐 전문성이 향상된다거나 뭐 수익률 뭐 향상 이런 장점이 있고 반면 이제 단점은 뭐 사용자랑 근로자랑 뭐 이해 충돌이 가능이 뭐 그런 걸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금화는 뭐 일부 찬성을 합니다. 찬성편? 예. 네. 다만 이게 독립된 운영 체계가 보장이 돼야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일부에서 나오는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기금에 참여한다. 이거는 전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고 예. 그다음에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인데 일부에서는 준공적연금이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적연금이라고 사적 봅니다. 개인연금. 예,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민간 운영사에 조금 뭐 운영 규제를 조금 유연화시켜주면 네. 뭐 국민연금 이상의 성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기금화는 찬성하지만 네. 국민연금 참여는 예. 저는 뭐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고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예. 이상원 연구원님께는 이 코스닥 올 들어서 급등을 했고 지금 정부 인위적인 띄우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 코스닥 투자하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떤 시장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기대감이 했으면 코스피는 작년도에 75% 오르고 또 20% 올라서 거의 95% 올랐는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데 조금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유동성으로 개인 자금이 8조가 들어오면서 예. 코스닥 지수를 올렸고 특히 개별 종목은 팔면서 코스닥 150 ETF, 코스닥 150 ETF 레버리지를 사면서 대형주들이 엄청나게 네.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네. 단지 수급적으로 오른 수급적으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때고 예. 그다음에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성장성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취사 선택해서 그때 이제 조금 매수 전략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기금을 동원한 코스닥 띄우기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이상은 IM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산 시장에 이른바 워시 쇼크가 덮쳤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차기 연준의장 후보로 매파 성향에 가까운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했죠.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 장기 국채 금리는 상승하고 달러도 강세로 돌아서면서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 후반까지 올랐습니다. 금융시장의 급변동 가능성에 대비할 때인 것 같은데요. 현재 흐름 임재균 KB증권 자산배분전략부 채권 크레딧팀 연구위원과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워시 쇼크, 케빈 워시 새 연준 의장 후보자가 이렇게 시장을 뒤집을 줄 몰랐습니다. 요즘 뭐 은값이 뭐 30% 폭락을 했고요. 네. 또 비트코인도 급락을 했고 임재균 연구위원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채권 시장, 뭐 외환 시장 다 충격을 줬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글로벌 금융시장, 뭐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 상황에서 예.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목을 했습니다. 예. 케빈 워시이고요. 1970년생 이제 뉴욕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이미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를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네. 연준에 대해서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좀 잘 아는 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가장 걱정을 했던 독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좀 완화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 이제 그 전에 유력했던 케빈 하셋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발을 맞춰서 금리 인하를 주장을 하다 보니까는 네. 시장에서는 이분이 그러니까 케빈 하셋이 지명이 될 경우에
연준이 독립성에 대해서 상당한 훼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좀 걱정들이 있었는데 네. 뭐 이미 연준 이사를 경험을 했던 이 케빈 워시 이분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되다 보니까는 독립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걱정은 완화가 됐습니다. 예. 다만 조금 이제 이분이 지명이 되고 나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좀 충격을 받은 것들이 다른 후보들, 예. 월러라든가 링리더 이런 분들보다는 좀 매파적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경험이 2006년 이후에 2006년 이후에 이제 연준 이사를 경험을 했는데 네. 당시를 잘 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연준이 제로 금리랑 굉장히 양적 완화를 하면서 굉장히 부양 조치를 했었는데 네. 그때마다 이분은 좀 긴축을 해야 된다. 너무 과하다. 양적 완화를 할 때 하지 말아야 된다. 양적 완화에 반대를 했군요. 예. 뭐 첫 번째 양적 완화 같은 경우는 찬성을 했지만은 두 네. 번째 양적 완화 2011년도에 실행된 두 번째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물가 상승 압력 우려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분이 주장했던 것과 다르게 연준의 양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압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문제가 그때는 이제 물가가 굉장히 낮았고 지금은 이미 팬데믹 을 겨치면서 물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죠. 예. 물가가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3%대로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 높은 상황에서 네. 관세 이런 것들에 대한 충격이 여전히 좀 걱정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물가를 중심으로 두는 이분이 연준 의장으로 들어설 경우에 네. 금리를 못 내리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시장이 걱정을 하고 예. 그런 것들이 좀 글로벌 금융시장에 좀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네. 특히 뭐 금이라든가 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주 폭락을 했어요. 네, 굉장히 폭락을 했는데 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펀더멘탈, 예. 그 뭐 금과 은, 뭐 이런 귀금속들의 이런 자체의 펀더멘탈보다는 어떻게 보면 투기적 수요가 붙었던 상황에서 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으로 이제 지명이 되다 보니까는 좀 차익 실현이 나온 상황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과도하게 나왔네. 과도하게 나오면서 좀 폭락의 트리거가 된 게 아닌가. 특히 예. 이제 금보다 은의 가격 하락폭이 훨씬 큰 것 자체를 보시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금보다는 은의 그 투기적 성향이 강하고. 네, 투기적 본인이. 성향이 강하고 거래량 자체가 훨씬 적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는 올라갈 때 보면은 더 가파르게 올라가지만은 네. 이게 반대로 내려갈 때는 또 반대로 가파르게 내려간다라는 말인 상황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다 보니까는 네.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당분간 계속 연준 의장빨에 따른 이런 투기적 수요 변동성은 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폭락을 한 게 은값은 30%, 금값은 10% 이상 폭락했는데 뭐 선물 시장이 좀 회복하는 듯하지만 회복 폭은 별로 크지도 않던데요. 우리 시장이 너무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골랐다면 그렇게 그 매파적인 통화긴축을 선호하는 사람을 골랐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이 너무 조금 과도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없을까요? 뭐 물론 이제 과도하게 받는 건 또 있긴 합니다만 항상 근데 저희가 과거에 연준 의장의 교체기 때를 보면은 시장은 항상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교체기 때는. 네, 교체기 때는 시작이 항상 혼돈의 시기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게 길이와 폭의 차이는 있지만은 연준 의장이 교체될 때 되면은 비둘기가 됐던 매파가 됐던 네. 좀 시장에 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긍정적인 것들은 이분이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심을 두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발언들을 보면은 금리 인하를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주장하고 있다. 네,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부 뭐 폴 크루그만 이제 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교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다. 매파가 아니라 정치적 인물이다. 정치적인 네, 인물이다. 라고 언급할 만큼 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낱낱이 보면은 네. 조금 조합은 안 되긴 하는데 예. 이게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이상한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보면은 굉장히 좀 조합이 되는 게 첫 예. 번째 이분은 말씀하시는 게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금리는 낮춰야 된다. 네, 금리는 낮춰야 된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완화인 거죠. 예. 완화를 하는데 QT를 해야 된다. 대차 대조표를 축소해야 된다. 아, 이거는 긴축입니다. 연준이 채권을 팔아서 돈을 좀 끌어들여야 된다. 이건 네. 긴축적인 성향.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좀 네. 정책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워시 이분이 지명이 되고 나서 금리 인하를 생각하면서 단기밀 금리 내려가고 네. 반면에 장기밀 금리 같은 경우는 대차 대조표 축소를 생각을 하면서 금리가 좀 반등을 하는 장당의 금차가 이제 확대가 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입장에서 더 충격이 나온 상황인데 그러네요. 이게 이제 이분이 이렇게 금리 인하와 양적 긴축을 네. 보면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조합이긴 한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조합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분이 생각하시는 물가 상승 압력은 네. 재정입니다.
재정을 조금 더 방만하게 해서 물가가 오른 거다. 네. 그러니까 2006년, 그러니까 예.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2차 양적 완화를 반대했을 때에도 논리가 우리가 양적 완화를 하면은 국채 금리가 낮아지지 않냐. 그러면은 미국 정부는 돈을 더 방만하게 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물가를 끌어올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물가의 요인, 트리거는 재정입니다. 재정이다. 재정을 많이 쓰면은 금리가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QT를 하는 것들이 잘 보면은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금융시장,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죠. 월가 같은 네. 경우는 돈이 굉장히 많다. 반면에 실물 경제를 대표되는 메인스트리트 같은 경우 돈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상충하기 위해서 금융시장은 긴축을 해서 QT를 해서 돈을 줄이고, 근데 메인스트리트 실물 경제는 금리를 통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플러스 지금 뭐 2, 3년 동안에 AI라든가 여러 가지 뭐 생산성이 발달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메인스트리트 실물 경제를 지원을 하게 되면은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물가는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네. 시장에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과거 대비 그렇게 물가 압력이 높지 않다라는 것들에 이분이 좀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보면은 금리 인하하면서 양적 긴축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또 전제되는 게 뭐예요? 금융 규제를 완화를 해야 됩니다. 규제 완화, 네. 특히 금융 규제 완화. 네, 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예. 지금 연준이 네. 엄청나게 많은 6.26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예. 금융 규제로 인해서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필요한 지급 준비금 필요한 네.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네.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제 방만하게 경영을 하다 보니까는 유동성을 대비를 해서 뭐 돈을 쌓아놓으라는 거죠.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예. 그런 것들이 그때와 지금이 달라지는 상황인데 이분은 이제 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금융기관들이 필요한 자금이 줄어들 거고 그거에 네. 따라서 필요한 지급 준비금이 줄다 보니까는 QT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수요를 억제만 하는 이 돈줄을 조이는 것만이 아니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규제를 완화하고 금리를 좀 낮춰야 된다는 거 보면 우리가 한때 얘기했던 뭐 공급주의 경제관과 조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네. 것처럼 지금 들리는데 네. 우리 시장은 지금 깜짝 놀라서 안전자산, 위험자산을 막 팔고 있는데 특히 채권 분야가 관심이어서 장기 금리가 조금 올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금리를 바로 안 낮출 거다, 많이 안 낮출 거라는 그런 예상으로 오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주식시장은 그동안에 오늘 상황은 말고요. 그동안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 굉장히 좋았고 금, 투자들 좋았는데 그동안의 채권 투자자들은 금리가 좀 예상보다 낮아지질 않으니까 채권 값이 떨어지질 않잖아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저 손실이 좀 꽤 많았을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조금 손실이 좀 많았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 3년간에 네.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네. 채권 투자를 좀 많이들 집행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물, 30년 만기의 채권을 투자를 하면서 금리가 하락했을 경우에 자본 차익을 얻겠다는 이런 심리가 굉장히 높았는데 네. 문제가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공식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선포를 한 상황인 거고 네.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인하를 계속 열어놓고는 있습니다만 예. 2024년에 4번, 그러니까 100bp 인하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 75bp 인하를 했는데 네. 앞으로 점도표상으로 보면은 연준이 인하하는 거는 2번입니다. 50bp. 올해 2번. 아니요, 이제 올해가 아니라 2년에 걸쳐서인 거죠. 앞으로 2년에 네, 걸쳐서? 2년에 걸쳐서. 그러니까는 2024년에 100bp, 예. 2025년에 75bp 했는데 앞으로 2년 동안에 50bp를 하겠다라는 게 현재 연준이 12월 FOMC에서 밝힌 이 향후 금리 경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기준금리도 중요한데 네. 앞으로 금리가 어느 속도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빠르게 많이 내려가면 아무래도 이제 시장금리 입장에서는 더 내려갈 수 있는 룸이 많은 상황인 건데 네. 한국은 이제 뭐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인상을 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인하 기대감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인하해봤자 앞으로 뭐 2번 최대 2번에서 3번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예.
이제 시장에서는 앞으로 인하하긴 하는데 이게 속도가 빨라져봤자 얼마나 빨라지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오히려 연준의 독립성 이슈와 더불어서 지난주에는 이제 케빈 워시 이분이 이제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되면서 향후에 QT가 진행이 되면은 네.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좀 장기물 걱정을 금리. 하면서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 쪽으로 지금 전망이 많은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상승 압력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채권 가격 아까 말한 30년 장기 국채 ETF로 투자하신 분들 그럼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죠. 쪽이다. 네, 떨어질 거라고. 지금까지도 계속 손실을 하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이 채권 투자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네요. 저희는 뭐 여름 정도에는 한 번 정도 이제 조금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매수하는 레벨에 따라서 네. 이익을 볼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손실을 좀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것들이 QT입니다. QT 네. 할 경우에 장기물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건데 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QT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금융 규제 완화가 선행이 돼야 돼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규제 완화가. 네, 규제 완화가 네. 먼저 되고 네. 그다음에 QT가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금융 규제가 완화된다는 게 사실 생각보다는 굉장히 오랜 기간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설마 이게 금융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빠르게 실제로 연준이 장기물 금리를 튀게 하면서 올리면서 미국채를 팔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워시가 지명이 되고 며칠 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걱정들은 하겠지만은 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반대에 상당 부분 선반영되면서 오히려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인상까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네. 올해 금리 인상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네. 금리 인상은 불가능하고요. 네,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한 개가 경기가 좋다인 건데 저는 경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보면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경로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근데 아직 내년 금리, 내년 경제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좀 예단하는 건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고 예.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은 걱정하겠지만은 3월, 4월 이후가 되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점점 완화가 된 상황에서 네. 4월부터는 WGBI 세계 국채 채권 지수라고 채권 하죠. 지수에 우리가 편입이 되니까. 네, 편입이 됐고 매월 대략 한 10조씩 아. 적어도 6조에서 10조, 최대 10조까지 네. 자금이 매월 들어옵니다. 매월 4월부터 우리 11월까지 채권 매월 들어오는 국채를 사러. 네, 매월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금이 유입될 경우에 두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수급상으로 상당 부분의 채권 발행을 WGBI 자금이 흡수해 준다. 네. 두 번째는 이 WGBI 자금의 대부분은 환을 해지하지 않고 들어옵니다. 그 말은 달러 보유한 사람들이 원화를 사서 네. 사면서 WGBI 채권을 사야 되는 건데 그럴 경우에 환율의 약세 압력도 일부분 완화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그러네요. 것들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그러니까 4월에 국채 편입 지수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이후에 지금 장기 국채 ETF 같은 거를 조금 팔 기회가 그때 온다는 네, 겁니까? 맞습니다. 저희 여름 정도에는 한번 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때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수요가 조금 늘어나는 네. 상황에서 이 짧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요즘 중국, 일본, 유럽 같은 데가 미국 국채를 많이 내다 던진다. 국채를 많이 팔고 있다 그러는데 뭐 소리 없는 국채 전쟁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데 실제 어느 정도예요? 이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데이터가 나오긴 하는데 네. 2달 정도 이제 후행적으로 나오는 데이터고요. 예. 또 하나 이게 보유 잔고가 나오긴 하지만은 이게 예. 정확히 말하면 시가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팔지 않더라도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시가 평가가 바뀌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최근에 뭐 이제 그린란드를 두고 나서 네. 유럽과 미국에 굉장히 좀 노이즈가 있었고 뭐 네. 빠르게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는 가운데서 덴마크의 뭐 연기금 쪽에서는 1억 달러에 해당하는 미국채 보유 항도를 전량 매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미국채 투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 국채 전쟁이 일어나고 또 앞으로 연준 의장이 바뀐 거에 따른 이 채권 시장 변화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채권을 새로 사겠다. 뭐 요즘 주식시장 같은 거 이제 많이 뒤늦게 쫓아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좀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나 채권 투자에 좀 관심이 있다. 이런 분들은 지금은 관심을 가지면 안 된가요? 네, 지금은 신규로 채권 자금을 집행을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채권 보유하신 분들은 여론쯤에 좀 차익 실현 혹은 손실을 좀 보더라도 좀 비중을 줄여나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만약에 이제 신규로 채권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이제 장기물 쪽보다는 단기 쪽을 선택을 하시는 게 단기. 잠깐의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좀 얻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 연준 의장 후보 지명에 따른 채권 시장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재균 KB증권 자산배분 전략부 채권 크레딧팀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